먼저 조국혁신당 대표의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또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방금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일희 기자, 대법원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상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 3부는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인데요.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고 수집된 증거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가 양형부당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었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인데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조 대표에 대해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조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의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 내용부터 짧게 이야기 나눠보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저희 기자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방금 전에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적용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이거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 방해,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 2심은 각각 조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 그다음에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원심 판결대로 확정을 한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좀 어렵기는 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 2심의 판단이 다 맞다 이겁니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징역 2년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역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패널들께 오늘 조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선고 예상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조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원이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런 법적인 예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체적인 견해는 그렇지 않고 그동안 조국 대표가 이제 피고인으로서 징역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주장해왔던 바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조국 대표의 주장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는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굉장히 많았던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아마 충분히 상고 기각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저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2월에 이제 징역 2년이 2심 선고에서 정해졌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10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 10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뭐 중간에 이제 총선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좀 논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조국 대표의 이 유죄 판단은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어찌 보면 별 그 이견이 없을 수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그 너무 오랫동안 끌었다. 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직권 남용 혐의도 있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건 조국 대표가 이제 문재인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을 맡았었죠. 그 민정수석 당시에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이 친문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서 특별감찰관, 특별감찰반,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었던 특별감찰반에 대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 부산 부시장에 대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감찰 중단 압력을 넣었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직권 남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역시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는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친문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또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사실 1심, 2심에서 유죄가 계속해서 선고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과연 이 결과가 뒤집혀질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또 많이 의견이 엇갈린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일단 하급심에서 나왔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법률적인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인데요. 일단 오늘 선고를 봤을 때는 대법원에서는 법리 적용에 있어서 사실 오인이라든지 뭐 심리미지는 없는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1심, 2심에서 확정됐던 사실관계를 대법원도 다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적용되는 법리 부분에서도 뭐 다툼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조국 대표는 의원직도 당연히 상실했고요. 이 유죄가 확정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 형이 언제 집행될지 이제 이런 부분에 가장 이제 관심을 끌게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며칠 정도는 말미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형이 선고가 되면 이 형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보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검찰이 내일 정도에 조국 대표를 소환하겠다. 그러니까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내일 정도에 형이 집행이 돼서 조국 대표가 수감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은 결국 이제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과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뭘지 사실 이것도 이제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검찰이 조사한 내용에 다 있다고 그 보여지죠. 우리가 이제 흔히 표창장 위조 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인턴 확인서 위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유재수 씨 정확하게 따지면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아니고 금감원의 국장을 할 당시에 이제 비리로 그렇죠. 그 적발이 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감찰을 하다가 그 중간에 중단이 된 거죠. 그 부분에 이제 친문 인사들의 뭐 청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국 이제 전 민정수석은 그 감찰 무마가 본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감찰은 거기서 끝난 것이지 중단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감찰 중단으로 볼 여지가 대단히 높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전혀 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직권남용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조국 대표가 항변의 논리로 계속해서 그 법정에서 제기했던 부분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닌가, 먼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도 저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지금 이제 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국 대표 쪽에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 그러니까 또 위법한 증거 수집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설사 본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징역 2년은 너무 과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런 주장들을 다 대법원이 배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주장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대법원이 상고를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해서 일부 다시 파기환송, 그렇죠. 일부라도 거죠? 파기를 네. 해서 다시 원심으로, 그러니까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라는 것은 조국 대표 측에서 주장했던 사안들을 사법부에서는 전혀 받아주지 않은 걸로 봐야겠습니다. 특히 법리적인 주장들 많이 나왔을 텐데 뭐 직권남용의 법리라든지 또는 청탁금지법상 딸이 받은 장학금을 과연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법리적으로 다퉈졌을 텐데요. 이
법리에 대해서 대법원은 결국에는 인정해주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조국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보고해드린 대로 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조국 수사를 밀어붙여서 대권까지 잡을 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권좌에서 내려올 그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조국 대표의 감옥행이 확정된 것.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오늘 판결 내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조국 대표는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등 해서 아들, 딸 이 자녀 입시 비리를 비롯해서 이 청와대 감찰 무마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이 1심 선고는요, 기소 이후 한 3년 2개월 만인 작년 2월에야 그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 조 대표의 혐의 8개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7개 중에 6개를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또 유재수 전 부산시 이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 혐의인데 이것과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이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요, 당시에 이 조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것도 지적을 했는데 여러 차례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했지만 이 범죄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는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이 된 건데 이 대법원은 이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대한 이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이 원심 판결을 확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1,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요. 법정 구속을 재판부가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국 대표 지난 총선 전에 창당을 했고요. 또 총선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을 하면서 결국 당장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 재판부가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해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서 당시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판 자체도 기소부터 대법 확정 판결까지 5년이 걸리면서 조 대표가 지난 총선 직전 조국 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조국 대표 대법 선거에 출석하지 않아서 오늘도 법정 구속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구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관련해서 조금 전 이 검찰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검찰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이 조국 대표에게 내일까지 이 형 집행을 위해서 자진 출석하라, 이렇게 이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사소송법과 관련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조 대표에 대한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내일까지 출석하도록 이 소환 통보 절차를 거쳐서 구속 수감되는 겁니다. 통상 이 수사기관은요,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하지만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이제 결과론이기는 합니다만 1, 2심에서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던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이제 수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 2심에서 어쨌든지 간에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비판받을 소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건 하면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대부분이 1심에서도 실형 선고하면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더군다나 2심에서 실형 선고할 때는 거의 95%
어쩌다가 뭐 한 건 정도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 자체는 사실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너무 큰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대법원 자체는 실형 선고해도 법정 구속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고하면 그걸 이제 검찰이 집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기간 자체는 검찰로 협의해서 하는데 검찰이 집행을 위해서 내일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국 대표는요. 이제 뭐 대표는 그래도 정당의 대표죠. 국회의원직은 이렇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속이 된 날짜가 있으면 그게 형 기간에 이제 산입이 되는데 조국 대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내일 수감이 된다면 결국 꼬박 2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가령 사면 복권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앵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미결 구금 일수라고 해서 미결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았을 때 구금 일수는 당연히 산입을 해서 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도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고 1심,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일 수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감 기간으로부터 2년 동안 형기를 채워야만 합니다. 물론 뭐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을 지금 채우고 그 이후에도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또 정치권에서는 또 크게 또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대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던 조국 대표 조금 전에 자신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판결 선고 기일은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법원에는 이 조 대표 측 변호인만 참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오전에 나온 조국 혁신당 측의 공지 내용에 따르면 이 조국 대표가 모처에서 이 대법원의 결과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 국회에 나와서 오늘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자면 조 대표는 이 대법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고요. 이 법원에 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뭐 법리 적용이라든지 판단 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접어두겠다라면서 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대표로서 모든 시간 선물이었고 뭐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면서 수감 생활 마친 뒤를 기약하면서도 이 대법 선고로 실형이 확정된 것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닙니다. 불씨를 지키는 5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앞서서 조 대표는요, 오늘 오전 이 대법 선고가 나기 전에 이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운명에 굴복하고만 살 수는 없다면서 선고가 어떻게 되든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살아야 할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내가 탄핵 싸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국민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또 윤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끌어내려 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초 조국 대표 오늘 대법 선고를 앞두고서 이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법원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죠. 네,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계엄 사태 이후 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표 측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당 리더십에 혹여 갑작스런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자신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왔다고 탄핵 정국에서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 재판 직전까지도 선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 배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국 대법 이런 조국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제 선고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기자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늘 판결 기소되고 나서 5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심이 이루어지고 나서 10개월 만이었는데요. 결국 이게 결국 지연된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2019년 12월에 첫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3년 이상 1심 재판을 했었죠. 그때가 김명수 사법부 체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그 뭐 혐의가 뭐 8가지다 뭐 몇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3년 이상 끌 수 있는 그런 1심 재판을 끌 수 있는 정도의 일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때부터 논란이 많았죠. 뭐 판사가 뭐 이리저리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 아프다고 한다는 둥 뭐 또는 계속해서 뭐 연장을 하고 재판 지연하고 이런 걸 모두 다 받아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이른바 지체된 정의의 아주 전형적인 그 형태가 바로 조국 재판 아니냐. 그러면 조국 재판이 5년 만에 끝났지만 이렇게 5년 만에 끝난 이 과정이 결국 사법부의 흑역사의 하나로 저는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사실 5년이 걸렸다라는 것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본다면 좀 기간이 길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공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판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조국 대표의 사건 때문에 앞으로 재판부가 너무 신속한 재판만에 치중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 사건은 변론으로 하고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당연히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겠지만 그 관련자들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도 또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희 제작진이 오늘 이제 그 조국 대표가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발언 내놓은 메시지를 다 봤는데 거기에 사과나 국민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사과라는 게 일종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지간에 제2야당의 대표고 그다음에 대권까지 생각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뭔가 국민에 대해서 어쨌든 범죄자로서 수감 직전의 처지에 있는데 국민에 대해서 뭔가 좀 사과를 하고 이런 거는 또 필요하지 않지 않나.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원래 이제 1심이나 2심에서는 자기 억울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이 날 정도 되면 거의 3심이 일치된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자기가 대권이랄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사법부의 결정에는 존중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자기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인정이 된 게 아니라 증거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의 어떤 지지자들, 자기의 어떤 강성 뭐 지지 세력을 생각한 나머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집행을 2년 동안 교도소를 살고 나와도 계속 이 대법원 판례가 억울하고 먼지털이식 수사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희생양처럼 해야지 사실은 자기가 정치할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모습은 이제 정치 리더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원내 3당 대표의 구속, 결국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야당의 이 탄핵 추진에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조국 대표는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요. 의원직이 이렇게 될 경우에 야권 재적 의석, 그러니까 전체 의원의 재적 수로 본다면 야권 의석이 하나가 없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바로 또 승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절차 소개해 주시죠. 네, 아시는 것처럼 이 조국 혁신당은요, 이 지역구 의원 없이 비례대표로만 이뤄진 정당이죠. 조 대표 역시 비례대표인데요.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면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었던 후보자가 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이 야권의 정적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인데요. 조국 혁신당은 이 조 대표의 의원직을 잃으면 내일 즉시 다음 비례 순번에게 의원직을 넘겨서 이 표 누수가 없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다음 승계는 이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백선희 당 복지 국가특별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